이번 주 뉴욕 증시는 최고치 행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키는 무역협상이 쥐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역협상에 대한 지금 관점이 천수답 상태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재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 이 얘기죠. 그 외에도 지금 미국 증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주가 전망 계속해서 빗나갔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년도 최고치를 240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1850 하단 밴드에서 상단 밴드를 1400포인트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소극적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증권사의 전망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전망치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 세계의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부채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증가세를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범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신흥국가 쪽에서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와우. 이제 11월도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달력을 어떻게 보시면은 한 번 넘겼을 때 지금 11월, 12월 그 두 달이 표시된 것은 마지막 장일 테고요. 이제 2주만 지나고 나면은 네, 올해 2019년도에 마지막 네, 달력이 한 장 남게 되겠네요. 야, 생각보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거. 저 11월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8일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다 보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매수해 놓은 지 벌써 한 달, 벌써 1년, 벌써 2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금 넣고 이제 이 적금 이자를 받으려고 적금 만기에서 이렇게 만기를 탈 때도 항상 그런 느낌 들죠. 시작할 때는 언제 다 하냐 했지만 끝날 때 보면 어느 틈인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도요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다 보면은요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와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넣었어? 와 벌써 이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랐어? 재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맨날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불끈불끈 네,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적금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또 분할 접근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 주식 적금으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제 그 88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의 그 적립식 이 팜시스템 그 계좌가 인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년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길 것은 제대로 좀 챙기는 그런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것은 정말 뭐 축제 같은 분위기죠. 네, 왜냐면 이제 물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은 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만들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났어야 돼요. 특히 뭐 지수를 추종하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다 수익이 났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뭐 실상적으로는 뭐 종목별 어떤 움직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고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종목으로 계산해 본다면 A라는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렇다면 그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렇게 사상 최고가, 신고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런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시장을 뭐 뒤흔들 만한 또는 시장을 엎어칠 만한 그런 대형 악재들 또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전망들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을 위아래,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면은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또 좋게 나오면은 바로 그거 회복해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천수답 상태이다. 이 천수답이란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으로만 뭐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벤트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했다, 아니면 중국이 이렇게 했다, 뭐 도장을 찍는다더라, 뭐 장소가 정해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계속 그냥 답답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어쨌든 결국에는 양국이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러싼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두 가지 볼 수가 있겠죠. 홍콩 시위가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홍콩 시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중국이 본토 그 영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는 부분, 인권을 탄압한다거나 등등의 조금 폭력적인 부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냥 공산주의 대 공산주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적인 진영에서의 어떤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그냥 단순히 도시에서의 어떤 시위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자유진영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을 같이 데리고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마음대로 예전에 천안문 사태 때처럼 딱 가둬놓고 그냥 막 군사적으로 압박한다거나 덮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자꾸 건드리고 들어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약간의 변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텃밭을 다 뺏겼어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 지역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의 주지사들이 지금 줄줄이 떨어져 나가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의 대표 주자는 아니다. 아주 뭐 상위 인기가 있는 그런 주지사들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의 텃밭을 뺏겼다라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런 주지사들을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에서 밀려났다라는 것, 민주당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재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밀려나게 된다라면 중국이 그걸 가만히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면 중국이 시간 끌기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확실히 트럼프의 이런 어떤 재선 실패가 확실시 된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무역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들을 아예 그냥 배제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1년간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유도 문제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중국은 뭐 이제 아주 큰 곤란에 빠지게 되고 관련 국가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빨리 도장을 찍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중국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어떤 합의에 대한 도장을 빨리 찍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부분일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다 종료가 됐죠. 그래서 뭐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면서 특별하게 더 많이 적용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없고 금리 동결적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 FOMC 의사록 공개 돼봤자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여서 시장에 뭐 특이한 어떤 상황들은 연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뭐 주택 가격 지표라든지 주택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22일 그러니까 이제 주말 시점이 될 겁니다. 네,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주말 정도 시점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비중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만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해마다 빗나가는 증권사의 주가 전망, 내년도 최고치는 2400포인트다. 올해 코스피 전망을 상저하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다. 정말 희한한 게요. 증권사 전망은 어쩜 이렇게 정반대로 딱딱 틀리는지, 그거가 반대로 하면 괜찮지 않겠는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증권사 내에서도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시를 반영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건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또는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뭐 지수 전망 이런 것들 뭐 추천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글쎄 뭐 그렇게 강하게 좀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리포트 보고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증권사 추천주 그런 것들 보고 추천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분석상으로는 굉장히 완벽할 겁니다. 뭐 지표라든지 앞으로 수주라든지 우리가 잘 몰랐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어떤 수치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텐데 전망이 항상 틀려요. 전망이 항상 틀리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좋은 분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분석 툴, 분석 도구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석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차트상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증권사에서 제시를 한 부분은요. 최저가 1850에서 최대 1400포인트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대로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1850 정도인데 이것은 뭐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2000포인트 이상, 2400포인트 이상 이런 상태에서 좀 답답한 형태의 흐름을 올해도 내년에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000에서 2400포인트,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850까지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작년도에 증권사 대부분이요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하단 밴드를 2400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일단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연말쯤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3000포인트. 그 당시에도 이제 주력이 됐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1년 내내 끌고 올 줄은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해 안에 무역 분쟁이 끝나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가 지수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맞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무역 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 주가는 어느 수준에 머물 것인가? 당연히 2400포인트는 넘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권사 전망치가 올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주가에 대한 전망들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실 이런 주가 전망 자체가 그다지 쓸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치 전망이 아니라 그냥 뭐 이번 달
또는 이번 주 전망을 꾸준하게 좀 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1년치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그냥 신뢰도만 낮추는 일이지 맞췄다고 해서 뭐 대단히 또 박수 받을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1년치 계획을 세울 때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나 이런 전망치를 참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그냥 보시고요. 판단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비슷한 내용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년치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속인에게 가서 1년치 내년도 한 해 운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재미삼아서 듣는 그런 정도로 제가 너무 비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시는 증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꼭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뉴스를 전달해 드릴게요. 전 세계의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올 상반기입니다. 전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250조 달러를 넘어섰다. 250조면은 뒤로 더 붙이면은 2억 5천조 달러가 되나요? 네, 이거 뭐라고 되나요? 2경이 되나요? 네, 하여튼 뭐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네요. 그래서 250조 달러를 넘어섰다. 뭐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 부채가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부채가 증가를 한 것이 전체 증가분의 약 6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무역 분쟁을 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그 부채 증가율을 많이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채 증가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가 증가를 해도 자기네가 달러를 갖다 찍어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적인 어떤 성장세를 주도해 왔었던 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자기네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갚아주고 부채 늘어나도 또 달러로 갚아주고 그럼 계속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들이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위안화를 찍어가지고 갚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부채가 같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태, 미국은 별 타격이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내용도 하나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이탈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국가들 있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 브라질이나 이런 쪽은 이제 경제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이런 식,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경제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부채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요,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확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단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돈벌이가 잘 안 돼요. 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부채를 막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처음에는 빌리겠죠. 원래 빚이 없었으니까 돈을 막 빌렸어요. 1억이고 2억이고 빌렸습니다. 집 가지고 있는 거 담보도 다 잡히고 뭐 해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그거만도 다 썼어요. 다 쓴 상태인데 여전히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더니 더 이상은 선생님 돈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갚는 것도 상당히 벅차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국가들이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잘 안 되고 나라 살림이 어려운 상태에서 부채를 막 늘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는 거고 부채를 막 늘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루어졌다. 진행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디폴트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이제 그 2009년 이후에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이럴 때
유럽의 디폴트 사태 일어났었던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경기적 부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된다면 완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포퓰리즘 정부라고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쪽이었죠. 걔네들처럼 그 국민의 어떤 뜻을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안 갚겠다 이딴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또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IMF 같은 경우에서 곳에서 이제 돈 빌려주고 막 그 나라를 또 수술질 하려고 든다라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들겠고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건전성 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외환 보유고의 어떤 그 증가, 그 다음에 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런 신흥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환 보유고가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또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또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끌어들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되면 점점 나아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부채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이게 해소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지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 약간은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내용이 천수답 형태로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뉴스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은 수동적이 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증권사 주간 전망, 주가 전망이죠. 증권사의 주가 전망이 내년 최고치를 2,400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것이 시장 자체가 더 크게 뛸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증권사의 전망치가 항상 틀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내놓는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잠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고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네, 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을 고르는 일과도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굉장히 많은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또 비합리적인 어떤 편애, 사랑이, 애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간에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고쳐쓰고, 그죠? 네, 고쳐쓰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한 주의 출발, 어떻게들 시작하실런지 정말 궁금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 투자로 시작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 아주 활기차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